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드리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으뜸 정신건강의학과의 대표 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으뜸 정신과의 진료실 2번 그리고 인천 참사랑병원의 진료실 9번 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료실이 아닌 곳에서 만나 뵙고 또 말씀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낯설고 또 긴장되고 또 설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강박증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로 풀어보는 강박증입니다. 강박증이라는 질환이 어떠한 질환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상을 심어드리는 것을 저희의 야심찬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색한 환자 증례 그리고 한 가지 옛 이야기를 통해서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한 토막씩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남겨주시는 댓글들 보면서 같이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벌써 시청자분들이 들어와주고 계시네요. 잠깐 시청자분들 더 들어와 주실 때까지 올라온 질문 답변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왜 주제가 강박증인가요? 뒤에는 그 외모에 대한 칭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강박증이라는 주제를 하자고 주장을 했던 건 사실 저거든요. 이제 이유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고혈압이랑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뇨병이 항상 같이 가듯이 정신과에서는 틱장애, ADHD, 그리고 강박증 이렇게 세 가지의 질환이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틱장애가 있었고 성인기에는 강박증이 있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ADHD 환자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의사로서 그리고 또 환자로서 같이 경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를 생각을 하다가 강박증을 첫 번째 주제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올려주신 질문 보면 아직까지 완벽하게 나온 치료법은 없다고 하던데 앞으로 의학이 발전해서 더 나은 치료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김수진 원장님께 답변을 한번 부탁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어려운 질문을 왜 저한테 넘기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들 중에서 치료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강박증에 대해서는 비교적 저희가 효과적인 치료 효과들 가지고 있는 약물이나 다른 비약물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또 말씀하신 또 이후에 또 진행되는 그런 치료법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특히 몇 번째죠? 세 번째였던가요? 네, 세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조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이야기로 듣는 강박증이고요. 이 PPT는 깨진 것이 아닙니다. 그 강박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강박적 성격이 있는 분들을 도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이고요. 혹시나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끝까지 영상을 모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김수진 원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28세 남성 A씨의 이야기인데요. A씨가 6개월 전부터 출근하기 전에 가스밸브를 여러 차례 확인하게 된다는 걸 이제 문제로 병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큰 문제 없이 출퇴근을 잘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 가려고 문을 나서는 순간 머릿속에 집이 불타버리면 어떡하지? 집에 화재가 나서 큰일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시하고 출근을 하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이 불안하고 찝찝한 느낌이 가시지가 않아서 결국 중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가스 밸브가 잘 잠겼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행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6개월 전에 한 회사 업무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뭐 한 번, 두 번 가스밸브를 확인하고 나면 조금 안심이 되어서 집을 나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20번도 넘게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가스밸브를 확인해야만 간신히 출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증상이 많이 심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근 시간에 맞추려면 평소보다 30분에서 40분 정도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처럼 좀 아침잠이 많은 사람은 아침 시간에 3, 40분이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진짜 사실상 못 일어나거든요. 네, 거의 재앙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이 강박증의 이 전형적인 형태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 집이 갑자기 뭔가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타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끼어들고 침투적으로 떠오르는 이런 괴롭고 불안한 생각을 우리가 강박생각, 강박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박증을 구성하는 주요 첫 번째 핵심 개념인 강박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강박 생각이 불안과 찝찝한 느낌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강박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례에서는 가스밸브가 잘 잠겼는지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 게 강박 행동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질환이 강박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강박 행동을 해서 불안이 나아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강박 행동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좀 지나치게 자주 반복해야 된다거나 또는 가끔은 나만의 규칙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고 괴로움을 초래하게 되면 저희가 강박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죠. 네, 여기서 잠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박증과 강박사고가 있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방금 이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김수진 원장이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강박사고는 강박증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강박증 안에는 강박사고 그리고 이것을 없애기 위한, 중화하기 위한 강박행동 이렇게 두 가지의 핵심 증상들이 있게 되고요. 사고는 여기에 일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물게 강박사고만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머릿속에 음악이 계속해서 맴돌면서 사라지지 않는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대개는 두 가지가 함께 동반된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이혜니 님이 주신 강박증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 내가 가스 밸브를 깜빡하고 못 잠근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뭐 한두 번씩은 할 수 있는 걱정들입니다. 흔하게 좀 일상생활에서 종종 떠올릴 수 있는 생각들인데 문제는 이렇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걱정들 말고도 정말 내가 전혀 걱정할 문제가 없고 때로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좀 비합리적인 그런 걱정들, 그런 강박 생각들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뇌의 기능 면에서 이런 강박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김재성 원장님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방금 뇌의 질환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우리 머릿속에는 뭔가가 달라졌을 때 이걸 알아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테이블 위에 뭐가 묻어 있으면 여기에 뭔가 달라졌다라고 인지를 하게 해주는 기능인 거죠.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과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뭐가 없는데도 뭐가 달라졌는데 뭔가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묘한 찝찝함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강박증의 기본적인 발생 원인, 그 두려움의 발생 원인은 뇌 특정 부위의 과활성화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강박증의 증상들을 조절하게 됩니다. 다시 그러면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37살의 여성 B 씨입니다. 이분은 어느 날인가 2년 전쯤에 거리에서 걸어가고 있으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해 보려고도 했는데 점점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또 선명해지면서 이게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이 저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건가 하는 죄책감도 느껴지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건 아닌가 싶은 걱정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묘한 것이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맨 처음 그 이미지가 떠올랐던 곳으로 가서 오른발을 구르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빵집 앞에서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으면 한 100m쯤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발을 뭐 한 번 아니면 쿵쿵쿵 하고 3번 굴러야 이 불안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증상이 심해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점차로 필요한 발구르기의 횟수가 증가를 하는데요. 이게 뭐 1번, 3번, 5번 이럴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49번이 되면 사실 쿵쿵쿵쿵 49번을 세보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추가로 강박증의 핵심적인 문제이자 고통을 일으키는 부분이 여기에서 등장하는데 이 강박 행동을 할 때 중간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한 5번쯤 발구르기를 했는데 옆에 화물차가 지나가다가 빵 하고 경적을 울렸다거나 핸드폰 진동이 울리거나 아니면 옆 사람이 뭐 툭 치고 지나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완벽하진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49번 규칙이 있었던 경우에는 뭐 11번 했다가 다시 13번 했다가 다시 그러니까 뭐 100번씩 발을 굴러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성분은 이제 병원에 오기 전날에는 급기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올랐고 너무 불안하고 찝찝해서 횡단보도 한 가운데로 돌아와서 이 강박 행동을 하시다가 신호가 바뀌었고 이제 차들이 오가는 속에서 갇힌 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원을 하신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이미지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른다 하는 강박 사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불안을 지우기 위해서는 오른발을 구르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이 강박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1번, 2번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이 강박증이라는 질환의 핵심이고 이 환자들의 병력을 들으면서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질환인가를 밝히는 것이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신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광군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애매모호함을 참는 훈련을 하고 있고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애매모호함에 반응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불안이 줄어들지만 점점 더 강화가 된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촉각 방어, 끼는 옷이 목에 닿는 느낌 싫었다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일단 굉장히 그 중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반응하지 않고 참는 훈련을 하니까 불안이 이제 점점 줄어든다. 근데 이제 반응하게 될수록 불안이 오히려 이제 잠깐은 나아지는 것 같지만 계속 심해진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강박의 어떤 뭐 이제 치료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강박 행동을 해서 불안을 낮추게 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잠깐 안도감을 주지만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강박 생각과 불안이 올라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강박 행동을 지속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료도 사실 이걸 끊어주는 거죠.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잠깐은 힘들더라도 조금 참아서 불안이 궁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게 지금 이야기해 주신 그런 참는 훈련이 사실은 강박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치료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촉각 방어, 끼는 옷이 이렇게 목에 닿는 느낌이 싫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재성 원장님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그 이야기 뒷이야기 그 3번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답변은 잠시 뒤로 미루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3번까지 꼭 들어주세요. 네. 참고로 이제 아까 처음에 김재성 원장님이 강박증 주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또 본인이 경험한 적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본인의 강박 생각과 행동을 좀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의과대학 본과 3학년, 그러니까 5학년 시절의 일입니다. 기숙사가 제가 이제 4층에 살고 있고 지하 1층에 독서실이 조그마하게 있었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문득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와이셔츠가 내 몸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뭐 어제도 입었던 옷이고 전혀 안 맞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들이 막 너무 강하게 들거든요. 공부를 하다 말고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걸어 올라가서 옷을 하나하나 다 입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괜찮구나 라고 해서 한 2층쯤 내려왔는데 다시 왠지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서 아까 단추 하나 제대로 안 잠갔던 것 같아서 다시 올라가서 옷을 입습니다. 근데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하고 나면은 이제 시험 전날인데 그 공부는 다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느낀 경험이었고 증상은 한 2달 정도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매우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 말씀을 다 드리게 되네요. 네, 사실 강박 생각의 내용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좀 이렇게 납득하기 어렵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계속 이 끼어드는 생각이 참 괴롭다는 게 이 강박증의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질문 주신 분 하나 더 답변 드리고 갈까 하는데요. 고래밤 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4살 아이 키우고 계시는데 아이가 각이 맞지 않으면 꼭 맞추고는 하고 또 블록놀이를 할 때에도 정확하게 대칭을 맞추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지금 이 모습만 가지고 어떤 진단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강박증에서도 대칭 강박이 있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뭔가 대칭을 맞추거나 오와 열을 맞추거나 딱 정해진 각도에 맞춰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종류의 강박 생각, 강박 행동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는 이제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리게 될 강박적 성격. 강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조금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런 좀 대칭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아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생활에 지장을 받는지, 또 커가면서 이 외에도 이제 불안이나 강박 관련된 것들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사실 지금은 아직 아주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조금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이런 강박증 혹은 그 침투적인 사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들어오는 사고들, 강박적인 행동들은 정상 범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수능 금지곡이라고 하는 그 후렴구가 굉장히 그 자극적인, 중독적인 노래들이 떠오른다거나, 아니면은 그 보도블럭에 있는 그 노란색 그 시각장애인 분들을 안내해드리는 그 보도블럭을 계속 밟고 벗어나면 안 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들이 일상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정상 범위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 질문들은 치료에 대한 질문들을 조금 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다음 사례, 다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이제 같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수성 원장님. 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준비한 이야기 중에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진은 민화고요. 우리 민담에 나오는 불가사리라는 괴물입니다. 이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불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스님들을 잡아들이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강원도 산골로 숨어들어서 농부의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벽장 속에 숨어서 지내고 농부가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하면은 밥을 이제 갖다가 드리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갇혀 지내면서 워낙에 심심하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먹고 남은 밥알로 조그맣게 그 동물을 빚어서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스님이 도력이 보통이 아니었던지 이 동물이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 동물이 먹는 게 이제 바늘이나 아니면 고철 조각 이런 쇳덩이들이어서 거기에 있던 조그만한 쇠붙이들을 먹이면서 동물을 키웠습니다. 그 사이에 난리가 지나가고 또 스님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시면서 농부에게는 나라에 큰 일이 생기거든 열어보라 라고 쪽지를 남기고 호련히 사라지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안에 숨어있던 동물이 밖으로 나오는데요. 몸집이 제법 커져서 이제는 가마솥도 먹고 농기구도 다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동네들이 생활이 전혀 안 되는 거지요. 나라에서 퇴치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문제는 화살을 쏴도 화살촉을 먹어버리고 창으로 찔러도 창날을 먹어버리니까 이 공격을 해도 오히려 괴물이 커지기만 하지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국 팔도에 이 괴물을 잡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방을 붙이기에 이르렀습니다. 농부가 스님이 준 쪽지를 떠올리고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불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군에게 보고를 했고 이 괴물에게 불을 질러서 결국은 퇴치를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불로 죽일 수 있다 해서 불가살 혹은 어떻게 해도 죽일 수 없다 해서 불가살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다소 뜬금없이 가져오게 된 것은 이 불가사리와 강박증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앞서서 1번, 2번 이야기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찝찝함이 들면, 강박 생각이 들면 이걸 행동을 통해서 불안을 없애려고 하게 되는데요. 마치 이것이 불가사리를 없애려고 창으로 찌르는 것과 같이 오히려 강박증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퇴치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괴물의 힘이 약할 때는 먹이를 주지 않아서 굶겨서 죽이면 제압이 쉽게 가능합니다. 이제 아까 그 질문 주신 그 시청자분께서 어느 정도의 애매모호함은 참으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정확히 초기 단계의 강박증에서의 표준 치료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괴물이 굉장히 몸집이 큰 경우에는 굶겨서 세력이 약해지는 거를 기다렸다가는 온 마을이 다 밟혀서 초토화가 돼버리겠죠. 이럴 때는 불을 질러야 하고 강박증에서는 이것이 약물 치료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증상이 굉장히 심한 강박증의 경우에는 단순히 참으려고 했다가는 굉장히 불안해지고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약물 치료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고 그 뒤에 인지행동 치료라는 일종의 훈련 방법을 통해서 이 강박증을 퇴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치료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아무래도 치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일단 포메님이 주신 질문을 보면 강박증과 불안장애 다 같은 계열의 약으로 치료하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강박이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불안과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 정확히 말하자면 불안증과는 또 다른 구분되어 있는 별개의 질환이기는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치료 방법은 치료 약물은 사실 상당히 유사한 편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세로토닌과 관련된 약을 쓴다. 그래서 저희가 우울증에서 쓰는 약, 또 불안증에서 쓰는 약이 사실 강박증에서도 쓰입니다. 근데 강박증에서는 조금 이제 이 약을 다른 데서 쓰는 것보다 고용량을 써야 이제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약간 이제 그런 면의 차이들은 있을 수 있지만 말씀 주신 대로 불안증과 비슷한 약물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김규림 님이 주신 질문을 보면 졸로푸트 100mg 먹고 있다고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약물명을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약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약이 이 세로토닌 관련된 계열에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자주 쓰는 계열의 약이고요. 100mg 정도면 낮은 용량도 또 아주 높은 용량도 아니지만 적절한 치료 용량으로 아마 맞춰 나가고 계신 중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리버스텍 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저도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카톡을 읽으면 제가 제대로 답장을 했는지 싶어서 계속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한 번 확인을 하면 엄청 스트레스가 되어서 밑에 남은 메시지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계속 스크롤을 올립니다. 이런 것도 강박증일까요? 단순히 꼼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먼저 이제 증상의 정도에 대한 그 고려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 기능을 떨어뜨릴 정도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질문에서 주신 바로는 없다는 걸 아는데도 확인을 하신다는 부분은 사실 내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데도 이 행동을 단순히 이런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확인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처럼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 이 써주신 내용만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상당히 강박증을 떠올리게 하는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을 하셔서 좀 전에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은 치료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남이윤기 님이 말씀 주신 것들 잠깐 읽어볼게요. 저는 너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어서 나쁜 행동을 꼭 지적하는 버릇, 그리고 불법을 보면 참지 못하는 강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강박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이제 자주 쓰이다 보니까 이제 강박, 걱정, 불안 이런 용어들은 굉장히 이제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해 주신 부분은 어쩌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강박증에서의 강박 생각보다도 이제 뒤에 말씀드리게 될 강박적 성격에서의 그런 좀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평생에 걸쳐서 뭔가 나의 어떤 가치관, 내가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그런 성격, 행동의 패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뒤에 말씀드리게 될 강박성 성격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남윤기 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이 이제 일부 좀 그런 면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따가 또 말씀드리면서 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신기루 님이 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잘못될까 매일매일 불안하다. 또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게 되면서 불안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야 마음이 놓이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출근하는 남편, 가족이 사고가 날까봐 불안한 마음들, 불안한 걱정들은 누구나 사실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야기 주신 것처럼 매일매일 이런 불안 때문에 괴롭고 최악의 상황까지 계속 생각하게 되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걸 봐야만 마음이 놓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견디기 어려운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오늘 다루는 주제는 아니기는 하지만은 조금 이제 넓은 범위의 불안 장애에 해당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안 장애에서는 좀 막연한 어떤 걱정, 특히 이제 가족과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서나 가족들이 사고가 당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 불안들이 좀 통제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조금 불안 장애와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때로는 강박증에서도 물론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교통사고 날까 이제 걱정되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남편한테 전화를 10번 해야만 이 불안이 해소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온다면 강박 생각과 이어지는 강박 행동으로 구성되는 강박증으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죠. 참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 강박증과 정상적인 불안들이 굉장히 닮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어떤 짧은 이야기로만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단순히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일종의 규칙성을 띠고 있는지,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정도의 어떤 불안에 대한 반응인지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미경 님께서 생활 중에 루틴을 깨지 못하는 것도 강박증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생활 중에 루틴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는 반드시 뭘 해야 하고, 또 이게 안 되면 찝찝하고 이제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또 건강한 루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생활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이야기 4번에서 말씀드릴 강박적인 성격 혹은 강박적 경향하고 조금 더 맞닿아 있는데요. 강박증과 많이 닮아 있지만 이것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성격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일관되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강박증의 비합리적인 불안한 사고 혹은 침투 사고라던가 여기에 동반된 강박 행동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곧 이어질 이야기 4번에서 김수진 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네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답변 드릴게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36세 남성 C씨이고요. C씨는 평소에 굉장히 꼼꼼하고 탁월한 일처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이제 업무에 있어서도 회사에서 이 회사 업무 규정을 만든 사람보다도 이 사람이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C씨가 굉장히 그 업무의 표준을 잘 지키면서 수행을 잘 해주는 사람인데, 이제 평상시에 그러다 보니까 뭐 업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믿음직한 동료, 또 뭐 일상 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휴가도 잘 안 가고 매일같이 야근하고 이제 굉장히 기계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C씨는 이런 스스로의 업무 능력이나 자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좀 뿌듯해하기도 하지만은 또 가끔씩은 이런 완벽주의 때문에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좀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고 싶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짐도 해보지만은 얼마 안 가서 다시 원래의 행동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가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던 강박적 성격, 강박성 성격에 해당하는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강박증에서 보였던 강박 생각과 강박 행동보다는 평상시 이제 생활하는 패턴에 있어서 뭔가 이제 나의 기준을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완벽성에 대한 추구, 또 이제 꼼꼼하고 굉장히 좀 때로는 융통성 없이 느껴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사실 강박증과 이런 강박성 성격은 사례를 보시면 좀 차이가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질문 주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은 강박증, 또 어떤 것들은 강박적 성격이 섞여 있는 부분들을 실제로 또 많이 문의를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이제 두 부분이 닮아 있는 점들은 뭐 예를 들면 좀 사소한 디테일들에 집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좀 이 완벽한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달성해야 한다는 그런 좀 압박감, 부담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좀 거듭된, 반복되는 확인 행동들, 이런 것들은 약간 겹쳐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이름이 실제로 닮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두 질환은, 질환이 아니죠. 강박증과 강박적 성격은 사실 명확하게 별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끼어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비유를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돌고래도 물에 살고 그리고 상어도 물에서 헤엄을 치죠. 얼핏 보면은 뭐 유선형의 몸도 그렇고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포유류이고 한 가지는 어류잖아요. 이것처럼 강박적인 성격 그리고 강박증은 겉으로 보기에는 닮은 부분들이 많지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른 상태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힘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네. 강박증에서는 사실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 강박증으로 인한 강박 생각, 행동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괴롭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 강박적 성격에서는 앞에 사례에서처럼 가끔씩은 물론 나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대체로는 내가 생각하는 이 행동 방식, 나의 삶의 방식이 옳다, 적절하다고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박적 성격으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강박적 성격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참고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에 잘 보일까요? 네, 확대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이게 지금 굉장히 잘 보이나요? 네, 자로 잰 것처럼 글자를 굉장히 일렬로 맞춰서 아주 예쁜 글씨로 적어준 이제 이 필기본을 제가 참고 자료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주성 원장님? 이게 이제 제가 그 전문의 시험 준비할 때 필기를 했던 건데요.
자로 잰 것 같은 글씨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자를 대고 쓴 글씨이긴 합니다. 저는 그 히읗을 쓸 때 이제 이응 위에 올라가는 획도 자를 대고 쓰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떤 묘한 불편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글씨라면 응당 깨끗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만족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강박적인 성격 혹은 경향의 예가 되겠습니다. 사실 자로 꼭 되지 않으면은 글을 적지 못하는 게 너무 웃기고 재밌어서 전공이 수련받던 시절에 친구와 함께 김재성 원장님의 자를 숨겨본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이제 두리번거리면서 자를 찾더니 결국 자를 못 찾으니까 주섬주섬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서 신분증을 대고 그 위에 이제 글씨를 적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나와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 수능 시험장에 그 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길이를 재서 그 답을 유추하는 데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근데 그 자 같은 물건이 없으면은 뭐 수학 계산이건 뭐건을 너무 할 수가 없이 정말 습관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샤프심 통을 가져가서 쪼개서 감독관님께 보여드리고 이거는 써도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하고서 밑줄을 치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강박증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때로 불편할 때도 있지만 나름대로 만족감을 느끼는 강박적 성격이고요. 강박적 성격과 강박증은 이제 별개의 문제이지만 둘을 당연히 별개이기 때문에 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옷 사이즈를 확인하러 오르내리던 저는 강박증이었던 거고요. 이렇게 자를 내고 쓰는 저는 강박적 성격인 거죠. 강박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 강박증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아주 훌륭한 임상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김재성 원장님이 강박증을 또 첫 주제로 정한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증상을 마치 직접 경험하신 것처럼 잘 이해를 하시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김재성 원장님의 이 체험담을 통해서 저도 간접 체험을 하면서 마치 제가 경험한 것처럼 좀 실감나게 공감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강박증이라는 질환이 얼마나 심하냐, 아니면 이게 그냥 뭐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환자로서 겪어보고 나면은 이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어떤 생각이 갑자기 꽂혀서 나를 마비시켜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절망적이고 심지어는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강박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어려운 질환이다 하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송혜인님께서 인지행동치료라는 말을 강박증 치료에서 듣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하고 남겨주셨거든요. 김수진 원장님께 먼저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 이렇게 두 가지를 김재성 원장님이 옛 이야기하면서 좀 풀어주셨습니다. 인지행동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단 크게 인지치료와 행동치료로 나뉘게 되는데요. 인지치료는 뭐 쉽게 말하면 생각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박적인 생각, 걱정이 사실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이런 걱정들을 반복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이 생각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정말로 내가 걱정하는 만큼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첫 번째 사례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만약에 집에 가스밸브가 잠기지 않아서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나고 그래서 집이 다 타버려서 정말 뭐 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률을 실제로 계산을 해서 해볼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나의 이런 생각의 흐름이나 패턴이 뭔가 좀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예를 들면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약간 흑백 논리처럼 생각을 한다거나 한두 번 있었던 일을 너무 성급하게 좀 일반화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의 강박 생각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보면서 이제 교정을 해보고자 하는 인지치료가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근데 사실 김재성 원장님은 인지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믿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셨죠. 그렇죠. 약간의 그 회의감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인지치료, 이 질병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 생각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주지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그걸 몰라서 이걸 하고 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물론 인지치료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인지치료 시행하는 선생님들께는 죄송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걸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비합리적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래서 스스로 더 한심하고 남들한테 말하기도 더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개선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의사이자 환자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김수진 원장님이 인지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인지 행동 치료잖아요. 이제 나머지 반쪽에 대해 설명을 하면 우선은 이 질병이 무슨 질병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어떤 면에서 비합리적이었는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행동을 바꿀 차례겠죠. 이 행동 치료는 다른 이름으로는 노출과 반응 방지라고도 부릅니다. 이 노출이라는 게 강박증을 유발하는 자극에 나를 노출시키라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 1번, 2번으로 가면 출근 시간에 가스불 잠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상황, 혹은 길 가다가 사람을 마주쳐서 혹은 앞사람을 봐서 그런 피 흘리는 이미지가 떠올리는 상황들을 만들고 가스밸브 잠그기나 아니면은 발구르기 등을 안 해보는 거죠. 이게 단순히 참는 거라고도 표현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원리는 이렇게 해서 참음으로써 내 머리한테 이거를 안 해도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불안할 만한 일이 아니구나 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주면 점점 증상이 약화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의 옛 이야기로 돌아가서 증상이 너무 심할 때에는 약물 치료 없이 이 반응 방지만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증상이 불안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괴로운 상태를 겪게 됩니다. 반드시 어떤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실지, 참는 것이 좋은 단계인지는 정신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제 방금 그런 노출 그리고 반응 방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마침 또 질문 주신 그 강박증 인지행동 치료 참는 거 말고는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강박적인 행동이 계속될 때 참는 거 외에 만약에 참을 수 없을 때도 잠시만요. 네, 일단 참는 게 우선이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김재성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때로는 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약으로 약간 좀 이 불길을 좀 잠재워줘야 하는 때가 있을 수가 있고, 약간 이제 이 훈련을 해볼 수 있는 때가 되면은 처음부터 그냥 무작정 참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환자분 중에 이 청결, 오염에 대한 강박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손을 씻어야 하는 사실 굉장히 흔하게 있는 강박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갑자기 손을 막 30번씩 40번씩 씻던 분한테 참으라고 하면 당연히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손을 씻는 횟수를 일단 조금 줄여본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원래 같으면 다른 거 만지고 나서 바로 손을 씻었던 거를 일단 한 30초만 좀 참아보세요. 참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때 씻고, 만약에 30초 지나고 나서 조금 견딜만 하면 10초만 더 견뎌보세요. 이렇게 약간 뒤로 딜레이 시키는 것도 사실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게 처음부터 무작정 모든 걸 다 참아야만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제 증상이 많이 힘들 때는 이렇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도 있어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는 항상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기보다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커님이 올려주신 질문 뒷부분을 보면은 그냥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행동으로 강박증을 대체해야 할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강박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증상이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밸브 확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동안 그 증상이었다가 이거는 어느새 좋아지고 이것이 다른 확인, 그러니까 핸드폰에 문자가 왔는지 카카오톡을 확인하든지 이런
그 다른 영역의 증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맨 처음 증상은 호전이 되었지만 내가 다르게 시도하려고 하던 증상으로 강박증이 옮겨가 버리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강박증이 나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전 영역에 걸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이 행동들을 모두 다 잡았을 때 비로소 강박증이 나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확인, 그 다음에 오염 때문에 손을 씻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증상들을 모두 잘라내야만 비로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혹시 머리카락이나 수염이 걸리면 이렇게 끝까지 뽑는 것도 강박일까요? 질문을 주셨는데요. 잠시만. 예. 여기다가 질문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머리카락 수염도 그렇고 손톱을 뜯은 것도 강박인지. 네. 네, 제가 손톱을 조금 뜯고요. 네, 일단 사실 이제 강박증에 정확하게 해당되냐 하면은 강박증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강박증 말고도 사실 이 강박이랑 되게 비슷한 질환들의 묶음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금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뭐 수염이나 털 같은 거를 이렇게 뽑으시는 분들, 이제 이런 게 뭐 쉽게 말해 발모벽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환들도 이 강박이랑 연관된 질환으로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때로는 뭐 손톱 뜯는 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상처나 흉터 이런 것들, 피딱지 같은 걸 계속 뜯어서 계속 다시 상처가 덧나게 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피부 뜯기 장애라거나, 아니면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집 안이 막 쓰레기장이 될 정도로 물건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계속 막 쌓아두게 되는 그런 저장 강박, 이런 부분들도 이 강박증 외에 강박이랑 관련된 그런 질환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치료적인 면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뭐 약물 치료 또는 비약물적인 인지 행동 치료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예시를 하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짚고 가고 싶은데요. 혹시 원장님 본인의 손톱 뜯기는 질병 영역에 해당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주 좋지 않은 뭐 한 가지의 버릇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빨리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예, SOS님 올려주신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아이가 엄마 대상에 대한 청결 강박이 생겼어요. 본인의 표현으로는 엄마가 자기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할수록 강박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엄마가 만진 그릇이나 컵, 수건 등은 만질 수가 없고 스치는 것도 못 참습니다. 그런 물건에 닿으면 씻고 또 씻습니다. 이것도 강박일까요? 가족들은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본인 표현으로는 엄마가 자기를 무시할수록 강박이 심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뒤로 있는 엄마가 닿은 거나 스치는 경우에는 씻고 또 씻는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뒷부분은 상당히 강박증을 떠올리게 하는 증상입니다. 어디에 묻었을까봐 아니면은 누가 만진 것들을 못 만지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청결 강박이 있는 경우들은 굉장히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물론 엄마가 너무 싫어서 이렇게 엄마를 피해 다니거나 할 수 있지만 그릇, 컵, 수건, 엄마의 몸이 닿은 것들은 모두 만질 수 없는 것들은 사실 명백하게 조금은 비합리적인 영역에 속하고 있고 강박 장애의 인상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엄마가 자기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할수록 강박이 심해진다는 얘기인데요. 강박장애는 이제 예전에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을 만큼 불안함과 굉장히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 증상의 악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스트레스 원이 되는 엄마와의 그 관계,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개입이 한 가지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악화되고 있는 강박증에 대한 치료적인 개입이 다른 한 가지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4시 50분이네요. 맞춰야 되나요? 네. 사실 생각보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다 답해드리지 못한 게 되게 아쉬운데 다음에 또 불러주시나요? 불러주신다면은 역시 환자로서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ADHD와 틱장애
그리고 제가 어떻게 ADHD로 진단받게 되었는지도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그 같은 이제 그 강박증이라는 주제로 많은 질문들 주시고 또 이렇게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져왔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사실 아직까지도 이 긴장이 가라앉지는 않았지만은 되게 즐겁고 또 진료실에서랑은 또 색다른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저도 굉장히 즐겁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또 받고 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의사로서는 굉장히 뿌듯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